오늘 용감한 책 읽기는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다시 일본 정독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외대 일본학과 이창민 교수님께서 쓴 책이신데요. 사실 뭐 일본 하면 우리가 뭐 좀 늘상 쓰는 표현 있죠. 가깝지만 먼 나라.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나라입니다. 저는 뭐 중학생 때 일본에서 좀 학교를 잠깐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또 문화나 이런 어떤 제도적인 관점에서 또 보면 야, 이거 좀 많이 다르다 이런 것도 느끼고, 또 이제 오늘 나토 정상회의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를 뭐 잠깐씩 여러 차례 만나서 한일 관계를 좀 개선해보자 이런 기대감을 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잘 될지도 궁금하고, 또 일본을 상징하는 여러 단어들이 많습니다. 뭐 장인 정신, 가업 계승, 뭐 이런 나라, 페이퍼의 나라, 뭐 이런 얘기들. 자, 오늘 용감한 책께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일본 정독의 저자이신 이창민 한국외대 일본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책 잘 봤습니다. 네. 자, 근데 요 책을 보면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국뽕과 친일, 혐오를 뺀 냉정한 일본 읽기라고 이제 적혀 있고, 이 내용도 참 재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본을 이겼나요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일본과 다를까요다라는 글도 적어주셨는데,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표지에 거의 전체적인 주제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를 먼저 여쭤보기 전에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뭐 마침 또 잘 나오셨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토 정상회에 가서 뭐 단독 회담은 못했지만은 한미일 같이 이제 공동 정상회담도 했어요. 또 잠깐씩 기시다 총리와 나눴던 얘기들도 뭐 의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태도 또 우리와의 관계 개선 여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지금 이제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그 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이제 4년 9개월 만에 그렇습니다. 일이고, 또 이제 공교롭게도 또 세 나라 모두 이제 정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 또 뜻깊은 사실 첫 모임인데, 이 자리를 통해서 아마 이제 미국은 동북아에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굉장히 이제 분명하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한국과 일본도 사실 뭐 지금까지 조금 서먹서먹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여기 이제 보조를 맞춰서 조금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어떤 첫 단추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죠. 한동안 한참을 안 만나다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데 이게 뭐 쉽게 해결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만남 자체가 좀 의미가 없고 하나하나 단추를 꿰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책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 뭐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일본 정독인데, 일본 정독이라는 거는 조금 이따 여쭤보고, 왜 지금 다시인가요? 네네. 이게 이제 지금 다시라고 하는 게요. 이제 한국이 명실상부 이제 선진국이 됐다고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이제 저희 스스로도 이제 자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각하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최근에 보면은 조금 뭐 내셔널리즘이라고 할까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국뽕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조금 과한 측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항상 그때 따라오는 게 또 일본이에요. 예컨대 한 며칠 전에 그 유엔에서 이제 공식 언어가 이제 6개인데 거기에 이제 한국어가 더 추가된다라는 얘기가 한 며칠 전에 돌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따라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일본어를 공식 언어로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못하다가, 하지만 이제 한국은 했다. 그래서 한국이 자랑스러운 한국과 함께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제 혐오, 반일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와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본은 우리보다 한 10년, 20년 뭔가 과제를 먼저 겪어간 그런 이제 선진국으로서 뭐 반면교사, 정면교사, 교과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국뽕이나 반일 혐오의 감정들이 있으면 그런 일본을 정확하게 보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국력과 경제력이 비슷해진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면교사 내지는 정면교사로 삼아야 될 일본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군요. 노스텔지아님, 교육 문제도 수용해야 할 부분이고 예술적인 거 이런 것만 제외하고는 저도 일본을 싫어함이라는 의견도 주시고, 하루하루님, 일본 배워야 할 부분도 있지만 옛날 생각하면 좀 안 좋게 생각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시고, 뭐 그런 게 우리 좀 기본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독, 일본을 어떻게
정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전공이 경제학이라서요. 예. 기존에 이제 정치학자라든지 또 문화인류학자들이 네. 봤던 어떤 일본론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네네네. 일본을 이제 정독하겠다는 건데 정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바를 정자를 써서 이제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고 정확하게 읽자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금 뭐 설탕을 정제하다 할 때 정자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보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적인 위치, 실력 또 거기서 파생하는 사회문화적인 어떤 그런 구조들 이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한번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바르게 일본을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일본 하면은 뭐 장인 정신, 네네. 가업 계승, 페이퍼의 나라 뭐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중의원을 했던 해당 지역구, 우리 같은 뭐 국회의원 했던 지역구를 아들이 물려받아서 정치인들도 가업을 계승한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일단 금수저 이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아빠 찬스 이런 말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이 정치인이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거나 가업을 계승하듯이 정치인이 되는 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관찰이 많이 되고요. 1989년 우리가 이제 해세 시대라고 하는데 89년 이후에 한 2, 3년 남짓 이렇게 보면 한 17명 중에 총리 중에 한 13명이 가업을 계승하듯이 이렇게 지역구를 물려받은 그런 이제 세습 총리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의 이런 정치뿐만이 아니고 뭐 다도가 됐든 꽃꽂이가 됐든 전통 예능이 됐든 이제 가업을 물려받는 그런 이제 아토츠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계승자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이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물려받는 정치도 그 범주에서 이렇게 물려받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관찰이 되죠. 예. 아까 제가 또 요 표지 중에 하나 문구를 얘기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이겼나요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일본과 다를까요라는 부분이 있다. 요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사실 뭐 이 이야기를 제가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뭐 한 2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좀 해왔는데 이제 또 시청자들 보시기에도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한일 역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이 역전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조금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한국이 잘해서라기보다 일본이 너무 못해서 결과적으로 역전된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그 국가 경쟁력 종합 순위 같은 거 보면 최근 25년 동안 한국이 26위에서 23위 3계단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4위에서 34위로 30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GDP도 그렇고 이런 경제 지표를 보면 사실 이제 뒤집힌 이유가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일본이 너무 못해서 그동안 이렇게 된 건데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일본을 보고 뭘 거기서 우리가 임플리케이션을 얻을까, 인사이트를 얻을까라고 했을 때 일본을 이겼다에서 끝날 게 아니고 우리도 이제 10년, 20년 뒤면은 일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왕년에 잘 나가던 일본이 왜 이렇게 국제 순위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그 부분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점에서 이제 일본을 우리가 이겼나요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일본과 다를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서도 뭐 학교 다닐 때나 뭐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미래가 항상 일본이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 있는데 거길 보면은 우리 앞날을 좀 예상할 수 있다. 뭐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이제는 우리가 출산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라고 했는데 진짜 그게 또 현실이 되고 뭐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살펴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좀 전에 속보가 들어온 거 있는데 좀 전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기내에서 간담회를 기자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일은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와 미래 문제를 한 테이블에서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전달을 했고 또 하나가 이제 한미일 정상은 군사안보 협력 재개의 원칙론에 합의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과거사와 미래 문제를 한 테이블에서 풀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귀국편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출산 이런 얘기도 했는데 출산율 세계에서 뭐 장수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도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가능하게 한 게 일본의 어떤 전통적인 뭐 힘, 뭐 그런 것 때문일까?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그 일본의 이제 장수기업이 많은 이야기는 사실은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년 넘은 기업이 한 33,000개 이상 되고요. 네네네. 1000년 넘는 기업도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기업이 이제 콘고구미라고 하는 건축회사인데 그게 이제 서기 한 578년에 578년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삼국 시대죠. 예. 아, 근데 이제 이렇게 기업이 이제 장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대대로 이제 가업을 이제 계승하는 이제 아토츠 기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이제 한 가지를 또 꼽아보자면 기술적 측면. 예. 그 지금보다 이제 조금 과거 메이지 시대나 이제 산업혁명기에 그 능력이 굉장히 이제 이 두드러졌는데 네네. 이 하이브리드 능력이죠. 이제 개량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산업혁명기에 일본이 이제 대표적인 효자 수출 산업이 이제 제사업이 있습니다. 제사업이 뭐냐면 이제 누에를 키워서 누에고치에서 비단실을 뽑는 게 제사업이거든요. 당시 이제 일본에 재래식 기기도 있었지만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이제 제사기기를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만 뽑아서 하이브리드형 일본식 제사기기를 만드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당시 이제 일본에서는 철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제사기기가 철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걸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로 제사기기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었는데 이 누에고치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삶아서 거기서 실을 뽑거든요. 근데 삶는 그릇은 철제가 아니면은 나무로 이제 쓸 수가 없잖아요. 나무로 삶는 그릇은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하나를 발견합니다. 대체제를. 그게 뭐냐면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철을 하나도 안 쓰고 예. 나무와 도자기로 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어떤 하이브리드 좋은 장점이 결합된 제사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제사를 이제 비단실을 수출하면서 제사업이 굉장히 성장하는데 예. 그런 식의 어떤 하이브리드하는 기술적인 어떤 개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이제 원인을 기업이 장수한 원인을 하나 꼽을 수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하이브리드, 개량 기술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뭐 여전히 뭐 일본은 뭐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국이긴 합니다만 순위가 이렇게 뒷걸음질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GNI라고 국민 총소득 1인당 이게 세계 28위래요, 여러분들. 저도 이 숫자가 맞나 싶었는데 이거는 뭐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후퇴해도 한참 후퇴한 거 아닌가요, 일본이? 맞습니다. 네. 예. 그 일본이 이제 최근 한 20년 들어서 계속 순위가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아베 정권 때의 이제 경제 정책들 아베노믹스 네. 이제 그때 이제 사실은 심지어 이제 일본에서 두 번째로 긴 호황이었는데 네. 문제는 아무도 이 호황을 호황이라고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호황인지 몰랐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저온 호황이다, 피부로 체감할 수 없는 호황이다 이렇게 명명했는데요. 네네. 원인이 있습니다. 이 저온 호황의 특징을 꼽으면 이제 산무 호황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일단 이 투자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임금의 상승이 없고, 네. 그 다음 이제 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무황인데 이 세 가지가 없게 된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기업의 행동이 구조적으로 바뀌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 일본 기업은 일본 국내에서 좋은 물건 만들어서 전 세계 수출한 거, 소니의 그 워크맨 같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면 네. 지금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 생산 기지를 가지고 그렇죠. 그 해외에서 생산해서 거기서 소비하는 그러니까 지산지소죠. 그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업들이 해외 공장이 있으니까 국내 투자를 등한시하게 되겠죠. 또 국내 투자만 안 할 뿐 아니라 예. 생산 공장이 해외에 있으면 국내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킬 요인이 별로 크지가 않죠. 그렇죠. 별 이유가 없죠. 네네네. 또 그 임금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잘안 쓰겠네요. 그렇죠. 소비가 줄어들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이제 일본은 이제 기업은 어느 정도 부자 기업들이 탄생하는데 네. 국민들은
계속해서 이 풍족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이제 호황은 호황인데 저온 호황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호황인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저온인 그렇게 특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무였다, 여러분. 투자, 임금 상승, 그리고 소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분명히 호황인데 왜 그렇게 안 느껴지지 하는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극초음성님, 옛날에는 일본 내수 경기 튼튼했는데 어느 순간 내수 경기도 망가진 것 같아요라는 의견도 주십니다. 자, 일본 내수 뭐 걱정할 건 아니고 우리가 2019년이었죠. 그때 이제 뭐 불매 운동이 한창 있었어요. 뭐 노재팬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의 노재팬 운동 때문에 일본의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이 정도로 영향이 있다는 게 이게 인과관계가 맞는 건가요? 사실 제가 이 책의 집필을 결심하게 된 동기도 바로 그 당시에 나왔던 이런 신문 기사들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예, 영향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요, 사실 이제 이거는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노재팬 운동, 불매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가 2019년 하반기였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일본의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한 건 2011년경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불매 운동보다 한 7, 8년 앞서서 무역 수준이 이미 적자였던 거죠. 왜 적자가 됐냐면 2011년에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원전이 이제 가동을 멈추면서 그랬었습니다. 원유 수입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원전 재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되지 않아요. 적자거나 조금 흑자되거나 다시 적자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제 연결되는데요. 결국 이제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 기지를 가지고 거기서 생산하고 또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 해외 순자산이 30년째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요. 해외에 투자한 그 어마어마한 해외 자산에서 순자산에서 발생하는 뭐 이자나 배당 이런 것들로 소득 수지가 굉장히 이제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불매 운동과 관계없이 일본의 이미 무역 수지가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내가 책을 써서 한번 이게 맞는지 한번 또 봐야겠다라는 또 계기가 되시기도 하셨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실제로 제 일본 친구도 그래요. 가끔 이제 연락하면 회사 출퇴근을 펀치로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왜 여러분들 우리 디라이브 가족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독서실 가면 이렇게 종이 꽂아가지고 이렇게 찌직찌직 대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거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페이퍼의 나라라고 또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여전히 또 지폐도 많이 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 이런 업무에 여전히 팩스, 도장 뭐 이런 거 사용하는데 이메일하고 전자서명도 하고 뭐 약간 좀 첨단 기기로 좀 활용하면 나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네,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좀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참 희한하네요. 이게 이제 도장, 팩스, 종이 이런 것들이 이제 레거시 시스템이죠. 좀처럼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한번 요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산업혁명을요 조금 시기를 나눠서 보면. 18세기에서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을 때 증기 기간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범용 기술이죠. 범용 기술이라는 게 이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보완적인 연쇄적인 어떤 발명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건데요. 19세기, 20세기를 이제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이때의 범용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 모터하고 내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이 보완적 발명이 자동차고 전기 모터의 보완적 발명이 이제 세탁기 이렇게 되죠. 3차 산업혁명이 이제 90년대 컴퓨터와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범용 기술이. 4차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뭐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범용 기술일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일본이 1차와 2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잘 대응해서 그 물결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이제 1905년에 4년 5년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한 80년 동안 잘 2차 산업혁명을 잘 이제 이용을 해서 선진국의 궤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 초인류 국가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90년대 3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미끄러진 거죠. 제대로 이제 거기에 올라타지 못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 이제 그
이 도장, 팩스, 종이 같은 거는 3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라져야 되는데 네. 그게 그대로 이제 남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예. 이제 지금 60, 70대 되신 분 이상 되신 분들 일본에 계시는 분들 집에 다 팩스 한 대씩은 있어요. 예. 그런데 컴퓨터를 또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컴퓨터는 있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분도 있고 네. 인터넷은 되는데 PDF 사용법을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 손쉽게 팩스로 할까요? 그럼 팩스는 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레거시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좀처럼 이게 깨지기 힘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지금 만약에 이 레거시 시스템을 깨고 싶다면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네.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이제 교체하는 비용을 넘을 정도의 투자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일본의 경제력으로는 그런 투자를 하기는 조금 버겁고, 버겁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서 예.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댓글들이 올라오네요. 엑셀 자료 날아갈까봐 종이를 쓴다 하시고, 지진 나면 전기 끊기니까 그렇다고 하시고, 일본은행은 아직도 플로피 디스크를 쓴다. 진짜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지금 다시 일본 정독이라는 책의 저자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코너 속의 코너 마지막 순서입니다. 작가의 1분 시간인데요. 교수님께서 지금 다시 일본 정독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1번 카메라를 보시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갈등 없는 한일 관계를 꿈꾸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갈등은 관리의 대상이지 제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혈당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절하는 것이 당뇨 환자의 목표가 될 수는 있어도 한 번 발병한 당뇨를 없앨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뇨 환자가 혈당을 조절하듯이 한일 양국이 갈등을 적절히 조절해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달리 표현하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이제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으로서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가 되었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이란 한국이 더 이상 장기판의 말이 아닌 장기를 두는 입장에서 주변 강대국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일본에 대한 우리의 과도한 관심도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제 지구본을 내려다보는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대표적인 22개 선진국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을 테니 말이다. 당뇨 환자의 혈당을 서서히 조절하듯이라는 비유가 상당히 와닿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지금 다시 일본 정독 책을 좀 보시면 정말 그 데이터나 좀 실제 어떤 근거에 기반해서 일본이 이래서 이런 문화와 현상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해가 아주 쏙쏙 됩니다. 지금까지 지금 다시 일본 정독의 저자 이창민 한국외대 일본학과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금요일에 또 하나 코너죠. 내일 아트로 계속 돌아오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